네, 그러면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 5차 이제 바이오 스터디고, 제 4차 바이오 스터디고, 오늘 와주신 강연자분은 김명희 센터장님이십니다. 김 센터장님은 충남대에서 이제 식품미생물학과로 석 박사를 학위를 취득하셨고, 2006년부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다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병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을 가지시고 와서 좀 공부 좀 시켜달라고 해서 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첨단 바이오 그 클래스에 못 들어가가지고 이게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주시겠다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지구 안에 다 분포하고 있고 일어나는 일이지만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건강하고 질병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최근 제2의 장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왜 어떻게 인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고 질병을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그런 아이템하고 그리고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인터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커서도 지금 안 먹는 것 같거든요. 포인트 옵션. 된다. 이걸로. 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말씀드리기 전에 이 홀로바이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홀로바이온트라는 용어는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데 아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홀로바이온트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인체하고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공생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합친 생명 완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약이라든지 이런 게 합성 약물이고 또는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면역 항암제에서 면역을 타켓으로 하는 그런 의약품이 중심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요. 모든 약들이 인체 사이드에서만 고려를 해가지고 인체 타켓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약을 투여를 해도 어떤 사람은 효능이 뛰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 효능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약을 투여한 다음에 우리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갖고 있는 세균들이 투여한 약물을 대사하고 그리고 흡수하고 이런 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또 대부분 우리가 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하거나 그리고 치료 후에 예후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대부분 인체 혈액이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그리고 기관 엑스레이 찍는다든지 CT 촬영한다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만 그런 진단과 예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인체 사이드에 있는 인간의 유전자라든지 이런 아까 혈액에서 나오는 수치라든지 이런 걸로 이런 진단하고
예후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약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는 뭐냐? 이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이 인체의 대사와 생리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게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최근에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동안은 우리 인체 중심 사이드에서 약을 개발하고 진단을 하고 예후를 분석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특히 장에 분포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우리 인체에 중요한 것들이 대사되고 그리고 면역이 형성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 표현형 우리의 그 인체의 기능이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 홀로바이온트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홀로바이온트는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럼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특정 그 서식처, 특히 이제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서식처에 있는 미생물 미생물 군집,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하거든요. 세균, 뭐 그 바이러스, 진균 이런 거, 생물 그 관점에서요. 요거하고 그리고 이 미생물 군집이 이루는 유전체 있잖아요. 하나하나 유전체를 다 합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개인의 생리 특성을 결정하는 제2의 장기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우리 그 인체 친화적으로 근원적이면서 아주 그 안정적인 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체의 세포 수는 약 30에서 37조 개가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세균 하나하나가 세포 단위잖아요. 세포, 바이러스, 진균 합치면 거의 유사한 숫자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2003년도에 인간 지능 프로젝트 끝나면서 굉장히 그 유전자들의 종류가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약 2만 3천 개 정도라고 결론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 안에 있는 유전자를 다 합치면은 이거의 100배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종류의 그 유전자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공생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그런 영향이 우리 인체의 건강하고 질병, 질환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 위 장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장관은 그러니까 위장 아시죠? 스토막. 그리고 12지장을 통해 가지고 소장 그리고 대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약 6m 정도 되고 대장은 한 1.5m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재미있게 요 대장의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미생물이 가장 파퓰레이션이 높은 부분이 대장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떼가지고 자세하게 보면은 요게 이제 이런 데가 이제 혈류 이런 데가 이쪽이 이제 혈류 이런데 이런 게 지나가는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딱 자르면은 이 안에 이렇게 미생물이 굉장히 덴스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뮤신층인데요. 뮤신층하고 요 기저 이게 그 상피 조직 세포인데요. 요 안에 또 특이적으로 기거하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체하고 미생물층이 밀접하게 공생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벌이고 있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의 덴스,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은 어마어마하게 밀집되어 있고요. 우리 인체하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플러스 이 미생물 간에도 상당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쭉 펼쳐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중요한 작용을 이루는 이 위장에서부터 이제 대변으로 나가는 직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재미있게도 존재하는 세균, 박테리아 기준입니다. 세균 수를 보면은 이 부분에 약 그 1g당 10의 2승의 박테리아가 존재하고요.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변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 직장으로 갈수록 10의 11승 어마어마한 수의 이 박테리아가 존재합니다. 세균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산소량이 우리 이제 구강에서부터 이 직장 항문에 갈 때까지 산소량의 그 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 직장 가까이에서는 산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 연구할 때 절대 흡기성균이 우리 인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절대 흡기적 조건에서 존재하는 이 대장 끝부분에 있는 그 안에 존재하는 그 세균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그 절대 흡기적 세균을 분리하고 그리고 그 유지하고 이거를 이제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뮤신이 그러니까는 그 점막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제 위 장관이 있으면은 장관벽을 이루는 점막층이 있는데 이 점막층은 장관도 그 장관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면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막층도 이 어떤 그 뮤신 종류가 이 점막층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두꺼운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요 대장 부위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그 대장 끝부분을 직장 부위를 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점막층 얘기했잖아요. 그 뮤신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뮤신층도 이제 그 뮤신의 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렇게 뮤신층에만 존재하는 중요한 세균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카멘시아 제가 이제 빨간 그 박스를 씌웠는데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아커만시아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루미노코커스, 박테리오주스 이런 게 최근 그 신약 개발 타켓으로 많이 그 거론되고 있는 세균 종류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인지한 거에 있어서 가장 처음 이게 익사이팅하게 그 분석한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사 질환이고요. 대사 질환의 대표적인 게 이제 비만하고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비만하고 당뇨병은 연구할 때 항상 같은 비만을 일으켜서 당뇨병도 그 분석하고 이렇거든요. 같이 가는 건데 그래서 이 세계 당뇨병 환자 추이를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20년 뒤에는 당뇨병 환자가 50% 증가할 거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 그 웨스턴 퍼시픽 서태평양 나라도 예전에 비해서는 20년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년 뒤에는 30% 정도 환자가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관리가 잘 안 되고 비만이면서 이런 식이에 관련된 그 지식이 좀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당뇨병 환자가 143% 20년 뒤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처음에 연구할 때 굉장히 마일스톤 같은 페이퍼가 퍼블리시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정상인하고 건강인하고 당뇨병 환자의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했더니 이와 같이 정상인하고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있는 세균의 종류도 확연히 다르고
그리고 당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유전자라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당뇨병을 유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인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는 굉장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있어서 마일스톤 같은 그런 페이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후에 또 중요한 그 연구를 하는데 뭐냐면은 이 뚱뚱한 사람하고 마른 사람의 그 장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을 하는데요. 점풀이라고 거의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은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풀이 그 마우스에 똑같은 장내 세균충을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 마른 사람에서 나온 세균총 그리고 뚱뚱한 사람에서 나온 세균충 그리고 똑같이 다이어트를 시킵니다. 저지방 그리고 고섬유질. 근데 너무 재미있게도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뚱뚱한 사람한테 그 이식한 이 그 점풀이 마우스 똑같아요. 그 상태는 이게 마우스가 똑같은 식을 했음에도 뚱뚱해지고요. 마른 사람한테 나온 그 세균총을 이식한 똑같은 점풀이 마우스는 마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있는 뭐 세균들이 이런 식으로 대사를 어떻게 조절해가지고 이게 비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르게 만드는구나. 이런 걸 현상학적으로 밝힌 논문이어서 이 논문 또한 마일스톤 논문으로 최근까지 굉장히 많은 사이테이션이 되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논문이고요. 이건 대사질환은 그렇고요. 이제 그 염증성 질환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질환이 있는데 이게 염증성 장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유럽 쪽에서는 그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액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2024년도까지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크게 수행해가지고 이 염증성 장질환을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염증성 장질환은 크게 이제 궤양성 대장염하고 크론병 아시죠? 크론병으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궤양성 대장염은 말 그대로 이 대장에 이렇게 염증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 크론병은 우리가 이게 여기 식도에서부터 구강에서부터 이 대장까지 굉장히 랜덤하게 이 그 염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너무 서구화되고 이러니까는 이 그 염증성 장질환 그 환자의 이 그 증가도가 완전히 팬데믹 수준으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집계가 되고요. 다시 지난 10년간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국내 추이를 보면 이와 같이 10년 전 비교해 보면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2배가 늘어났고요. 사회적 비용은 이거에 따라서 5배 이상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심각하고 이게 크론병에 걸리면은 이렇게 일도 못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난치성 질환 중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질환이고 이게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이제 역시 이제 많은 연구 논문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하면은 이 건강한 그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와 같이 아까 얘기했던 절대염기성균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절대염기성균의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높으면서 다양한 세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 따라서 이제 인체 세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면역을 항상성 있게 조절을 하는데 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그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하면은 이와 같이 절대염기성균의 파퓰레이션 낮아지면서 통성혐기성, 산소가 있어도 자라고 산소가 없어도 자라고 이런 균들의 그 파퓰레이션이 높아지고 그리고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바이옴하고 물론 이제 이런 그 염증성 장질환 환경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소 굉장한 그 다양한 그 팩터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이긴 하는데 어쨌든 다이렉트하게 그 장에서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와 같이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것까지 그 관련성이 있느냐? 뇌에도 요즘은 우리가 배고파서 인체가 느껴서 밥을 먹느냐?
아니면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있는 세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필요해서 뇌를 조정해가지고 밥을 먹느냐. 요즘은 이것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굉장히 하이 프로파일 저널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연구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겉에 이제 미주신경은 뇌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이요. 그래서 장에 뇌 질환에 있는 파킨슨 환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있는 게 현상이 뭐냐면은 변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이런 파킨슨병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했더니 이 장에 있는 이콜라이 대장균이 컬리라는 프로테인의 생산을 높이면서 이 미주신경을 통해 가지고 뇌까지 전달을 해서 이런 파킨슨병을 유도하고 악화시킨다는 그런 페이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이 임산모의 마이크로바이옴이 태아에 영향을 미칠 거냐. 그리고 이제 자폐증이 유전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폐증하고 연관이 될 것인가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면은 이 특정 세균이 내는 어떤 물질이 이 T 헬퍼 17이라는 면역 세포를 자극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IL-17이라는 사이토카인 단백질을 많이 생산하게 되고요. 이걸 양수를 통해 가지고 태아의 브레인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태아는 이제 신생아로 나와서 결국은 이제 자폐증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셀이 액티베이션 되냐? 바이러스나 감염에 이렇게 감염되면은 이게 액티베이션 되고 이렇게 IL-17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생산돼서 태아의 브레인에 이렇게 노출되게 되면은 대부분 자폐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굉장히 포지티브한 그런 결과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아카민시아 얘기했잖아요. 아카민시아가 이 바이타민 B3 우리가 니코틴 에이마이드라고 니아신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얘를 많이 생산하는 생산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아카민시아가 내는 이 바이타민 B3는 혈류를 타고 뇌까지 이동을 해가지고요. 이런 운동신경원 질환, 루게릭병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 질환을 완화시킨다는 그런 중요한 논문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균들이 온 기관, 뇌, 태아,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물질들을 전달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최근에 또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암을 마이크로바이옴이 같이 인테그레이션 해서 치료해야 된다고 많은 페이퍼들이 보고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각광받는 암 치료제가 이제 면역 항암제잖아요. 근데 면역 항암제 굉장히 효능이 뛰어난 면역 항암제를 암 환자에 투여를 해도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우리 인체가 갖고 있는 착한 면역 세포를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스스로 암 세포를 죽여가지고 치료하는 게 이제 면역 항암제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면역 항암제가 모든 환자에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역 항암제 반응이 있는 환자가 2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면역 항암제를 투여를 해도 이 면역 세포가 활성화가 안 돼서 잘 치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에 반응이 있는 환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추출을 해서 반응이 없는 환자의 이식을 해가지고 치료를 했더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암 환자를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같이 투여를 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질환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페이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기초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벤처 그리고 빅파마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개인 맞춤형 암을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주로 인체 사이트에서만 그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해서 했는데 이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개념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다는 게 계속 리뷰 페이퍼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예시들을 결국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요. 보면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뭐 식사하면서 지금 이렇게 뭐 듣고 계신데 보면은 개인마다 다이어트가 다르죠. 어떤 분은 야채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막 고기만 계속 드시는 분이 있고 등등 해가지고요. 그런 시기가 그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스트럭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감기 걸렸을 때 뭐 항생제라든지 감염 걸렸을 때 여러 가지 치료 등등 했을 때 또 마이크로바이옴의 데미지가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더운 그런 사람들도 이게 이제 이게 그 노출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에 좀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내가 장 안에 갖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이라든지 종류, 파퓰레이션 그리고 스트럭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내 안에 이게 정착된 마이크로바이옴 안에는 세균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몇 가지 이제 내는 물질 설명했잖아요. 이게 간으로 가기도 하고 폐로 가기도 하고 뇌로 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게 잘 밸런스가 유지가 되면은 이 건강하게 이렇게 아무런 탈 없이 건강인으로 지내지만 이 밸런스가 깨지면 이와 같이 비만으로부터 당뇨병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각종 암 이런 데 이제 노출이 되고 이게 악화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개념을 넘어서 굉장히 그 아주 인뎁스한 사이언스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명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그 세균의 수하고 인체 수 그리고 유전자 수를 제가 앞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어마어마하게 장에 있는 다양한 그 세균 이런 것들이 대사를 우리 인체의 대사를 시키고 대사의 그 기질이 되는 게 우리가 섭취한 식이일 수도 있고요. 이런 대사 물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체에 이렇게 서큘레이션 되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결국은 이런 그 서큘레이션이 우리 면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노출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만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면역이거든요. 개인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면역 지금 상태. 그래서 이런 그 면역을 쉐이핑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 논문과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타빌리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오타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면역이 우리 인체의 면역이 이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밸런스가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예시를 들었지만 그게 밸런스가 깨진 사람들은 지금 질병에 있거나 노출되면은 질병이 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등등 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R&D를 담당하시는 이제 가기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어디까지 되어 있고 많은 리뷰 하이 프로파일 저널의 리뷰 논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잘 이제 이스타블리시 되어 있어가지고 다 연구자들이 어그리하고 그리고 신약을 만드는 빅파마부터 시작해서 소규모의 벤처 등등 해가지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인지는 60, 70년 전부터 인지가 됐었어요. 그리고 장내 세균 이식 이런 거는 거의 60년 전부터 실행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냥 재미있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개념이 이게 우리 장에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피부 등등해서 이게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립이 된 게 불과 한 20, 30년
년 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7년에서 2016년 사이에 그 미국 NIH 중심의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이 인간 지놈 프로젝트 이후에 제2의 지놈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인간 지놈 프로젝트에서 확보된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기술이라든지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다음은 마이크로바이옴이다 해가지고 10년간의 그 프로젝트를 수행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현상들을 확보했어요. 그걸 정리해 보면은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은 건강과 질환하고 직간접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거는 확실하다. 이거를 현상학적으로만 계속 페이퍼하고 이런 걸로 이제 이스타빌리시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분야하고 다른데 이게 현상학적으로 그런 다음에 알고 봤더니 이게 대부분 오믹스 기반이거든요. 시퀀싱 해가지고 메타지노믹스, 메타 전사체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있는 어떤 그 세균이 어떤 물질을 내서 인체의 어떤 면역 세포에 어떤 면역 단백질, 어떤 면역 수용체하고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신호 전달을 통해서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지 그걸 거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신약을 개발한다는 거는 이런 그 기전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은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승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신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한 기전이 컨펌되지 않으면 승인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이런 모드 오브 액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인뎁스하게 정확하게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물질이 어떤 인체의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물질하고 결합을 또는 상위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신호 전달을 통해 가지고 이런 아웃풋이 나오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나와야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찬스가 더 높아지는 거고, 또한 지금까지 확보된 빅데이터 이런 거를 잘 가공하고 의미 있게 처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홀로바이온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인체 뭐 몇만 명 해가지고 막 프로젝트 했는데 그때 왜 마이크로바이옴을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넣었어야 됐는데 어쨌든 그 인체 사이드의 유전 정보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 정보 그 데이터를 다 인테그레이션 해야지만 이게 정밀 의료가 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다 어그리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했는데 2022년 11월에 전 세계적으로 퍼스트 인 클래스 젤 2로 신약이 미국 FDA 승인해서 시판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제 2호 신약이 승인돼서 이제 시판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대충 5가지 클래스로 나눠지거든요.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이게 분변 미생물 총을 이식해서 직장으로 이렇게 관장 비슷하게 해가지고 장으로 넣어져 가지고 이 장에 있는 그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추게 해가지고 질환을 고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분변 미생물 총 이식 기술이 대부분 지금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계 조절 이런 거는 이제 뭐 아까 이제 그 직장에 있는 절대 혐기성균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게 대부분 파이버예요, 식이. 근데 이제 보통 그러니까 이게 몸의 그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게 피노타입으로 나오는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이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대부분 단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드시는 분은 이게 먹으면은 우리 인체에서 다 그걸 분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 소화 기능에 있는 효소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먼저 흡수가 돼요. 그러면 아까 그 직장 근처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균들의 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밥이 없다는 거는 그 미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중요한 미생물들의 파퓰레이션이 낮아요.
그래서 뚱뚱해지고 뭐 질환 당뇨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파이버가 많은 채소류를 드시는 분들은 우리 인체는 그런 파이버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게 끝까지 직장으로 가가지고 이 미생물들, 그 중요한 미생물들을 이렇게 이를 분해하고 대사시켜서 먹이로 삼아가지고 얘네들의 숫자도 넓히고 그리고 중요한 물질들을 많이 내서 우리 인체에 다 이렇게 순환시켜줘가지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이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치료 방법도 있고요. 이 미생물 칵테일 이식이라는 거는 어떤 미생물이 어떤 질환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디파인된 미생물 세균 하나하나를 뭐 10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칵테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엔지니어링 하는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세균이 내는 물질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물질만, 생산하는, 뭐 이런 그 프로바이오틱 그 세균의, 이렇게 그 유전자 편집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이 균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균을 먹으면 우리가 마치 프로바이오틱스 먹듯이 먹으면은 장으로 가가지고 이 균이 이거를 생산해서 분비시켜가지고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있는 어떤 세균이 내는 단백질, 대사물질 이게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질환을 치료한다.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우리 이제 지금까지 개발된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중에는 단백질 의약품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개발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파이프라인이 돌아가고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총, 미생물 칵테일 이런 거는 사실 모드 오브 액션을 규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생물 하나도 생물 개체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그 팩터들이 뭐 수천 가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단점이에요. 이런 하나하나의 그 정확한 단백질, 대사물질을 알고 있지만 이거를 개발하기에는 똑같이 우리가 신약 개발하듯이 그런 그 프로세스로 가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2022년도에 그 개발된 퍼스트인 클래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뭔가. 이 치료제는 이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이라는 C 디피실이라는 슈퍼 박테리아가 있어요. 이건 이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우리 장에서 잠재하고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거나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얘가 독소를 막 방출해 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치명적인 상태로 가게 하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치료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DPI, 그 슈퍼박테리아 감염된 그 질환에 걸린 사람이 또 재발하면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망을 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매년 한 15,000명에서 3만 명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건 현재 치료제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관건이고요. 그래서 나온 게 스위스 페린 제약에서 리바이오타라는 아까 이제 제가 그 칵테일 컨솔티아 그 미생물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그 세균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150ml 직장을 통해 가지고 투여할 수 있는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기관에 문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퍼에 나오고 그 보도에 나오는 거 외에 이게 어떻게 빨리 승인됐는지 좀 그런 거 알아봐 줄 수 있냐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담당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보고서를 정말 중요한 보고서를 줬는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빨리 승인될 수 있는 게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모드 오브 액션이 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몇몇 미생물을 이렇게 투여할 수 있었던 건 치료제가 없고 일단 그 CDI가 재발하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자협회, 의사협회에서 이거 승인해야 된다 계속 해가지고 빠르게 승인될 수 있는 그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요. 그 문제는 이제 이거는
치료제가 아니고 치료제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재발을 막는 재발 예방 치료제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 CDI에 걸린 사람이 이제 항생제 투여를 해가지고 고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거를 이제 투여를 해가지고 재발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이 하는 역할은 중요한 세균들을 장에 넣어가지고 C 디피실이 자라지 못하도록 장내의 미생물 총 환경을 좋게 해주는 원리고요. 문제는 이게 한 번 투여하는 건데 거의 만불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재발하면 죽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이 직장 투여해가지고 치료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미국 그 세레스 테라프리스 회사에서 경구 투여용 똑같은 질환 치료제를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가 먼저 1호 신약으로 될 줄 알았는데 마침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 그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환자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다는 그런 그 임상 자료 다 제출하고 등등 해가지고 프로세스가 더 길어지는 바람에 아까 스위스 페링 그거는 이제 그 분변이식인데 그거보다 이게 또 훨씬 더 경구 투여약이기 때문에 수월한 그런 약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이제 미국 FDI 승인을 통해서 시판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원리고요. 이제 그렇게 그 CDI에 걸린 사람 항생제 치료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1일에 4알씩 3일간 복용해가지고 재발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알인데 얼마냐면은 이게 거의 2만 불 가까이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론칭 4개월 만에 1,500건을 처방했고 순 매출이 거의 100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4개월 안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마이크로바이옴의 신약 시장이 얼마나 파급적으로 급격하게 이게 그 증가될 건지 이제 보여주는 예시고요. 제가 이제 아까 이 아카멘시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아카멘시아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신약 개발 타겟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아카멘시아가 질환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있고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고 균주 차원에서 많이 언급가 되어 있는데 어떤 물질이 그런 하는 건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카멘시아 미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절대 혐기성균이고요. 2004년도 건강림 분변에 분리를 했고요. 특이하게 이게 스레오닌, 아미노산 중에 스레오닌 있잖아. 트레오닌 합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뮤신층에서 박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신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는 단백질하고 당이 합쳐진 그런 그 글라이코실레이스 된 프로테인으로 이렇게 막 구조가 있는데 그 프로테인 안에 아미노산 중에 스레오닌하고 시린, 프롤린이 리치한 굉장히 많은 그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카멘시아 뮤신필라 거기 박혀 살면서 이 트레오닌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잖아요. 이 트레오닌이 없으면은 단백질 합성이 안 되니까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뮤신을 분해하는 효소들을 막 분비해가지고 트레오닌을 이렇게 섭취해가지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뮤신층에 박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배양할 때 뮤신이나 트레오닌을 넣어주지 않으면 배양이 안 돼요. 자라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뮤신층이 박혀 살면서 우리 인간한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굉장히 좋은 쪽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인간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밀접하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 예 중에 하나인 그 세균이거든요. 이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는 2004년도에 분리되고 그리고 이제 유럽 그룹에서 아카멘시아가 내는 단백질 이게 명명을 1100번 단백질이 비만 당뇨병 완화 기능이 있다고 연구를 해서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카멘시아 뮤시니필을 살균낸 걸 경구로 먹여가지고 임상 시험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더라. 근데 또 보니까는 이 면역 항암제의 반응성을 높게 해주더라. 또 네이처 메디신은 했고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에 얘가 굉장히 인체를 프로텍션하는 기능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이 프로파일 저널에 보고가 되어 있고 이래서 이제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 하면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뮤신층에 우리 장
관의 그 벽을 보호해주는 뮤신층이 박혀 살면서 이 그 겉의 배리어를 건강하게 해주고 이뮨을 좋게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슐린 저항성을 낮게 해줘서 당의 수치라든지 이런 거를 다 좋게 해주는 이유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제품이 미국의 이제 그냥 그 마켓이나 유럽 마켓에 가면은 이거 이렇게 몇 가지만 그 이미지를 딴 건데요. 막 수십 종의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 프로바이오틱스로 먹는 거를 제품이 무지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만들지 않았는데 직수입이 가능하니까 많이 해서 먹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건강에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유산균에 비해서 비싸긴 해요. 근데 이제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를 가지고 결국 이제 신약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렸고, 그래도 이제 저희 연구기관 크립, 정부 출연 연구, 바이오를 대표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이런 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어떻게 하고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곧 이제 국내 그 그룹들이 연구하는 그런 그 패턴하고 좀 유사할 테니까 그래야지 이제 그 업무에 좀 참조가 되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이제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의 그런 그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3년 전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융합 연구센터를 파운데이션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홀로바이언트의 개념. 저희 연구원에 이제 암을 연구해가지고 항암제를 개발하겠다 하는 센터들 부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면역 질환 관련된 부서 등등에서 많은데 사실은 이건 다 인체 사이드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홀로바이언트 개념에서 그동안의 이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이거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다. 그거를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은 인지는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상 3년 전에 이제 그 융합 연구센터를 론칭했습니다. 이 왜 융합 연구센터냐?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전형적인 티피컬한 융합 사이언스거든요. 왜냐하면 임상 시료부터 해가지고 미생물 연구하는 사람, 멀티오믹스 그리고 데이터 컴퓨팅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면역 사이드, 인체 사이드 면역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세포 생물학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동물 모델, 인간 가지고만 할 수 없어요. 동물 모델 이게 다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센터에서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둬가지고. 사실은 이제 미생물 하는 분야는, 그러니까, 책에는 이제 자원 데이터 소재 발굴, 팀하고요. 그리고 기초기전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개발하는 팀, 그리고 이제 치료기술,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팀. 이렇게, 융합적으로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고요. 자원 데이터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이제, 정읍 캠퍼스에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자원 뱅킹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겸임으로 인볼브돼서 같이 돌아가고 있고요. 기초 기전은 이제 저희 센터에서 대부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 진단 기술 개발은 이제 저희 연구원에 또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있죠. 동물 모델. 그러니까 마우스하고 영장류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인볼브 돼가지고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이 된 융합 센터로 이제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래도 이제 미션이 뭐냐 한 센텐스로 얘기하면은 인체 마이크로바이옴과 의생명 과학의 혁신적 융합을 통해서 치료 및 진단의 한계를 극복하는 패러다임 전환형 기술을 창출하는 게 저희 센터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워낙 융합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런 R&D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바이오 뱅크 자원도 필요하고 빅데이터 처리 및 가공 기술도 필요하고 그리고 질환 모델하고 아까 전풀이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풀이 상황에서 해야 되거든요. 아실 것 같은데 전풀이 시설은 저희가 이제 자원동신 리노베이션이 들어가고 그때 이제 전풀이 시설도 같이 이제 2025년도에 오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치료는 병원들 지금은 삼성 서울병원하고 워낙 이제 데이터들이 하이 퀄리티 데이터들이 임상 시술이 많아서 하지만은 삼성병원으로 제한한 건 아니고요. 각종 이제 병원들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타켓
물질이라든지 세균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상용화 센터가 또 오창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술들이 모아진 그 인테그레이션 된 조직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크립에서 무슨 성과가 있는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홍보한다고 했는데 최근 이제 중요한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2022년도에 그 이철호 박사님 팀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한 노령 생지, 그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까는 노령지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해서 건강한 그 에이징을 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규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센터 이종수 박사님이 이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장암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서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읍 캠퍼스에 있는 이종수 박사님 팀이 아까 제가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 얘기했잖아요. 이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도 스트레인 레벨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마다 시기하고 환경이 다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있는 세균의 진화가 달라져요. 그래서 한국인 건강인들을 다 이렇게 분변을 채취해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오믹스 분석을 했더니 한국인은 굉장히 특이하게 더 좋은 쪽으로 진화된 이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가 장에 있더라. 그거를 이제 건마이크로브라는 마이크로바이옴 특화된 논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이철호 박사님 그룹에서 이 장에 우리 몸의 세포는 하루에도 계속 쓰여지면은 클리어런스가 일어나서 빠져나가고 이게 굉장히 서큘레이션이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쓸모없는 게 나가면 새로운 그 세포가 재생이 돼야 되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 장 줄기세포의 재생 조절을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정, 이것도 아카멘시아의 특정 단백질이 해주더라. 이거를 굉장히 인뎁스하게 밝혀가지고 지난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룹은 그냥 그러면은 저희 그 연구실은 무슨 연구를 하냐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센터장이니까는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또 궁금해하실 테니까는 저희 그룹은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은 워낙 이제 호스트 마이크로브 인터랙션 연구를 주로 이제 감염병 정도 감염병 사이드에서 한 15년 정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중요한 이것도 이제 마일스톤으로 좀 여겨질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네이처에서도 무슨 연락이 계속 오거든요. 무슨 리워드 받는데 보니까는 논문이 좋으니까 이거 어플라이 할 생각 없냐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벌써 이제 사이테이션도 지금 수십 번 되어 있고요. 작년 7월에 발표를 했는데도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정리를 한 다음에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건강인은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의 파퓰레이션이 약 3에서 5%예요. 그 건강인이 갖고 있는 이 아카멘시아에 있어서 중요한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AM 탈스로 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게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가 분비하는 트레오닐 tRNA 신세세이지예요. 이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 트레오닐 합성할 수 없어 뮤신층에 박혀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트레오닌을 그 단백질 합성 공장에 전달해 주는 게 이 트레오닐 tRNA 신세세이지거든요.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뮤신층에 박혀 살고 있는 아카멘시아가 쓰레온을 섭취하지만은 이 쓰레오닌을 라이보좀에 보내주는 이 쓰레오닐 tRNA 신세세이즈는 분비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건강인 사람인 경우에는 이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 장내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이 AM 탈스라는 단백질의 레벨을 항상 유지를 해요. 시크리션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인체는 굉장히 약하든 강하든 항상 염증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지금 시기하는 것도 사실 염증성 외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굉장히 큰 염증성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렇게 분비되면서 우리 인체의 그 염증 상황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요. 그래서 모니터링 하다가 그런 상황이 발견이 되면은
요 그 대식세포라고 면역세포 중에 되게 중요한 세포가 있거든요. 우리 인체, 그러니까 장은 우리 인체의 면역세포하고 시스템이 70~80%가 존재하는 게 장이에요. 당연할 수도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계속 컨택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장 건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면역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보면 이 면역세포, 장에 있는 이 면역세포, 대식 면역세포의 그 막에 존재하는 톨라이크 리셉터 2 막 수용체를 결합을 해서 신호를 주는 거야. 지금 염증 상황이니까 다운스트림에 있는 아래에 있는 빨리 이 그 항염증 인자를 빨리 생산해 가지고 빨리 회복해. 항염증의 대표적인 단백질이 IR10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의 면역 항상성을 유지해 건강한데, 이게 염증 환경에 있는 비건강인이라든지 아까 이제 대부분의 비만인 사람, 그리고 에이징, 연세 많으신 분들, 암 환자는 이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의 파퓰레이션이 낮아요. 다 이거는 퍼블리시 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 중요한 이제 AM 탈스 분비되는 레벨이 낮기 때문에 잘 대처를 못 해가지고 이게 면역 항상 불균형이니까는 그 질환에 있는 사람은 더 악화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질환에 걸리기 쉬운 그런 거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시크리션 된다는 거를 저희가 알았고요. 항상 어떤 시그널이 가는 게 아니라 시크리션 돼서 항상 그 장 안에서 그 수준을 유지를 해요. 그러면은 장 안에 이게 그 단백질 합성 요소잖아요. 스레오닌을 리보좀에 물어다 주는 거니까 우리 인체도 이 탈스를 가지고 있고 스레오닐 TNL 신세세이즈를 갖고 있고 장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세균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얘만 그러냐? 당연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인간 탈스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다른 중요한 세균들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이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 탈스만 오로지 그 염증성 IR10 생산을 촉진 활성화해 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 염증성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IR10 그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레벨을 확 높이고 대신에 이게 IR6나 TNF 같은 경우에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거든요. 그 수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 아까 얘기했죠. 궤양성 대장염 환자하고 크론병 환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크론병 이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변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전체 탈스 아까 박테리오디스 다른 세균의 탈스는 그런 역할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 합치면은 우리 인체가 갖고 있는 이 탈스의 레벨은 환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유사하지만은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가 분비하는 이 AM 탈스의 레벨은 건강인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를 분석이 됐고요. 이거는 이제 메타 유전체 그리고 메타 전사체 분석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설은 이렇게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이렇게 중요하게 면역 작용을 하는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의 레벨이 낮아요. 우리도 분석을 했지만 이미 중요한 논문에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중요한 AM 탈스의 분비 수준도 낮고 이러니까 더 악화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이걸 마우스 모델에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AM 탈스 단백질을 잘 정제해가지고 마우스를 이제 염증성 장질환 유도를 한 질환 마우스를 확보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대장 조직이 이렇게 무너져 있거든요. 염증 때문에. 근데 이 AM 탈스를 복강주사하면 이렇게 치유되는 걸 알 수 있어가지고요. 이 대장 손상 정도도 굉장히 낮춰주고 그리고 질환 활성도 수치도 낮춰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장에 들어가면은 장에 있는 대식세포하고 결합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이게 논문을 보내면은 리뷰어들이 진짜 장에서 대식세포하고 결합하는 거 보여줘요.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 이미징 기술로 이게 장 조직이거든요. 이게 뮤신층이고 보면은 이게 뮤신층 안에 있는 대식세포하고 이렇게 같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복강이나 이 장 안에 있는 그 세포들을 긁어가지고 보면은 실제로 이 IR10의 생산 수치가 높은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얘가 있으면은 염증성 세포의 분포를 이렇게 낮게 해주고 염증성 장질환 마우스에서
이 항염증 IR10의 발현을 높게 해줘서 실제로 마우스에 있는 혈액에서 이 IR10의 농도를 재보면 이렇게 높아집니다. 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그럼 특별한 게 뭐냐? 이게 모든 생물체는 이 스레오닐 TRSS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레벨에서 시퀀스를 보면은 이게 독특한 진화적으로 특수 부위가 이렇게 얘만 있어요. 현존하는 모든 그 프로테인 시퀀스를 비교해보면 얘만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사실은 이제 구조생물학 랩으로 론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크라이오엠도 하고 엑스레이 크리스탈하고 다 하거든요. 진짜 분자 수준에서 동물 모델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분석해보면 이게 유닉 리전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거 같이 구조가 분석이 되고, 얘가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에서 분비된 다음에 아까 매크로페이지 대식세포가 타켓이라고 했잖아요. 대식세포에 있는 막에 존재하는 수용체하고 결합을 통해서 IR10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구나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 보면은 이 유닉 리전을 제거한 그런 AM 탈스는 IR10의 생산하는 기능이 없어지고, 이런 마우스의 그런 질환 치료 기능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대식세포의 막에 있는 톨라이크 리셉터 막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고요. 단백질 레벨에서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톨라이크 리셉터가 완전히 없는 너크아웃 마우스가 있거든요. 그 마우스에서 대식세포를 분리해서 결국 대식세포에도 톨라이크 리셉터 2가 없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 기능이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가 AM 탈스를 분비한 다음에 AM 탈스 그 유닉 리전을 톨라이크 리셉터 대식세포에 있는 톨라이크 리셉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IR10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구나 알 수 있었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이 처음에 보여준 건데 이콜라이도 탈스 갖고 있잖아요. 이콜라이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특수 부위가 없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통해 가지고 넣어줘서 이콜라이 탈스를 보면 이렇게 톨라이크 리셉터하고 결합하고요. 이렇게 치료 기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가 분비하는 AM 탈스의 특수 부위를 통해서 톨라이크 리셉터 2하고 대식세포 막에 있는 결합을 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알 수 있었고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은 이걸 단백질 정제하고 이러면 굉장히 많은 프로세서 비용이 들잖아요. 제가 이제 엔지니어링 프로바이오틱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치료 효과가 있는 단백질이나 대사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그 유전자 편집 기술로 그 유전체 상에 넣어줘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우리가 먹기만 하면 사실 장에까지 가가지고 장에서 증식을 하면서 얘를 분비해가지고 아까 같은 그 치료 기능이 있게끔 만드는 그런 거를 이제 유전자 편집, 그러니까 이것도 한 1년 걸렸거든요. 스팟 찾고 뭐 이러느라고. 보니까는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가 내는 그 정도 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분비할 수 있는 ECN 이거는 그 건강한 그 군인 장에서 분리한 그 프로바이오틱스고요. 시판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넣어줬고 먹으면은 이렇게 장에 있는 대식세포하고 같이 이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가 분비한 탈스 단백질이 상위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똑같이 이게 그 염증성 장질환 마우스에 이 AM 탈스 딜리버리 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경구 투여해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먹듯이 경구 투여해서 분석해 보면은 이와 같이 굉장히 단백질 정제해가지고 복강주사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장 조직을 그 회복하는 기능이 뛰어나고 그 질환 활성도 레벨도 굉장히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중요하냐. 평생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생아 때 대부분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 전까지의 마이크로바이옴 형성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아까 이제 자폐증 그 예시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생 같이 공생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 얘기했지만 아카멘시아 뮤시니필라는 수레오닌을 그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장 벽에 있는 뮤신층에 박혀 살아서 수레오닌을 우리 인체에서 받아서 살 수 있지만은 또 이렇게
탈스 같은 걸 시크리션 해가지고 우리 인체의 면역을 되게 좋게 해가지고 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인체하고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이 우리가 놓고 봐야지 이게 생명 완전체로서 우리가 시작을 개발한다든지 질환을 진단하든지 아니면은 치료 후에 예후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렇게 인체 사이드에서만 분석하고 뭐 개발하고 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은 인체 시스템의 그 면역 시스템의 7, 80%가 장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조절하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같이 넣고 우리가 모든 걸 개발해야지 진정한 정밀 의료가 된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2로 그리고 제 2로 경구 투여용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호스팅 클래스 신약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최근 이렇게 분석에 의하면은 이거는 뭐 건강 보조식품도 다 빼고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만 분석한 거거든요. 보면은 현재 이제 이 정도에 있지만 앞으로는 거의 3빌리언 달러가 거의 10년 안에 10년이나 5년 안에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의 2017년 8년도까지는 오믹스 기술 기반의 현상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인간의 건강하고 질병하고 밀접하게 있는지 그런 그 연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신약을 개발한 건 신약이면 신약이거든요. 정확한 기전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게 거의 초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충분한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그 생명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마이크로바이옴 개념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 정립돼야지만 이 신약 개발이 프로미싱하게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체 측면만을 고려한 기존의 치료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존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단 2건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기술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과기부 중심으로 저희 국내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에 투자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한 10년에서 5년 사이에. 그리고 복지부 그리고 이제 그 산업부 다 합치면은 1년에 수백억 정도의 마이크로바이옴 R&D 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처럼 전략이 있고 시스템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산발적으로 다 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국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있는 정말 그 세계 리더급 연구자들도 많고 기술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마이크로바이옴에 포커스된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국가 경쟁력에서 지금 이제 신약이라는 거는 누가 이거를 먼저 진입해서 이거를 선점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이게 지금 예타 이제 기획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면은 이 중요한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그런 상황에 있고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질의사항 있으시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채식주의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이언스를 계속하면서 저도 모르게 먹기 전에 그치 아카멘시아 뮤시니피가 좋아하는 파이브 많이 들어있는 야채 먼저 먹고 이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태어난 이 직후부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이어져 있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산모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구조상에서 나오는 대사 물질이라든지 아까 이제 제가 IR
세븐틴, 자폐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는 전달이 돼요. 그리고 나서 딜리버리 하면서, 태아 딜리버리 하면서, 이게 이제, 자연분만 하느냐, 아니면은 이게 C 섹셔닝을 통해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때부터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틀려요. 확실히 자연분만한, 그 신생아가 바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노출이, 엄마로부터 노출이 돼서 잘 형성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유기 때 음식을 먹잖아요. 그때 이제 거의 많이 다양성이라는 이런 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때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다이어트를 통해서. 근데 이제 아까 신생아 말씀드렸는데 이제 모유 수유하는 그 신생아는 모유를 통해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들어와서 장에 정착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유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몇 세 전이죠? 3, 4세 전에 마이크로바이옴 하버드 대학에 연구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퍼블리케이션하고 또 이제 연사 초청에서 보면은, 이게 진짜 제왕절개에서 한 신생아, 그리고 자연분만을 통해서 한 신생아를 보면 확실히 면역적으로는 자연분만에서 모유 수유한 신생아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게 신기한 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마우스 모델을 통해서 계속 보잖아요. 정말 예를 들어서 하이팻 다이어트 마우스 있잖아요. 나온 분변을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하면은 종류는 뭐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뭐 A라는 세균이 한 마리였던 게 갑자기 10마리로 늘 수도 있고요. 그게 일주일 안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게 턴오버가 먹는 거에 따라서 확확 바뀌는 게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인체 유전자는 바꾸기가 되게 힘들고, 에피제네틱스 해가지고, 이제 후성 유전 해가지고, 뭐, 생활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느리게 바뀌잖아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확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건강을 지배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보면은, 어떤 특정 질환에 이렇게 아토피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결국은 의사들이 처방을 다이어트로 해주잖아요.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도움은 확실히 되고, 왜냐면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개가 있어서도 좋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미생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중요한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좋아요. 아까 분변 이식, CDI 환자, 그게 이제 장내에 있는 총에 좋은 균들을 잘 밸런스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슈퍼박테리아, 시피실의 파퓰레이션이 낮아지거든요. 그런 원리에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죠. 일단은 하여튼 CDI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로 이제 치료를 해요. 치료가 어느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환자의 환경이 나빠지면은 다시 이제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항생제 내성이 그래서 슈퍼박테리아로 하거든요.
치유하기 힘들대요. 재발이 되면은. 그래서 얘가 무서운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5,000명에서 3만 명 사망자가 항상 발생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또 치료제는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빨리 이제 승인 받아서 시판되고 있는데, 그거 한 번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일단은 치료가 되면 면역적으로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잘 걸리지 않도록, 감염이니까요.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한 번 치료하는데 한 번 이거 하는데 막 1,500만 원 이러잖아요. 좀 비용적으로도. 근데 이제 이런 환자가 많아지고 이러면은 뭐 사회적으로 인슈런스 등등 해가지고 뭐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 번 그렇게 치료했다고 해서 평생 가는 건 아닙니다. 네, 더